여러분은 최근 지갑을 열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점심값 1만 원이 우스워진 시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빨간색 간판, 1,000원짜리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 바로 다이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이소를 서민들의 친구, 가성비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얇아진 우리 지갑을 위로해주는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본의 냉혹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 해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이소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다이소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가난해질수록,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칠수록 비로소 거대한 돈을 벌어들이도록 설계된 불황의 포식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다이소 물건이 싸고 좋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연매출 3조 9,700억 원, 약 4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숫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끔찍한 징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모두가 적재 허덕일 때 어떻게 이 기업만은 삼성전자도 울고 갈 경이로운 이익률을 낼 수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하고도 무서운 돈의 메커니즘을 해부하려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 팔면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까? 박리담회니까 한 150원 남기겠지? 땅 파서 장사하나 남는 거 거의 없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다이소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1,000원짜리 상품 하나를 팔았을 때 매출원가 620원을 떼고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판관비 290원을 떼고 나면 회사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수 영업이익은 고작 90원입니다. 맞습니다. 겨우 90원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다이소는 이 90원을 남기는 행위를 연간 무려 40억 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쌓인 영업이익이 2023년 기준 2,600억 원이 넘고 2024년 추정치로는 3,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지 유통업계의 다른 공룡들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의 제왕이라 불리는 이마트. 2023년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1%가 채 안 됐습니다. 심지어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죠.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쿠팡은 어떨까요?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로켓 배송으로 시장을 장악했다는 쿠팡조차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0원짜리 자잘한 물건을 파는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9.4%입니다. 쿠팡의 3배, 이마트의 9배가 넘는 수익성입니다. IT 기업도 아니고 고가의 명품을 파는 것도 아닌데 1,000원짜리 잡화점이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다이소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떼와서 싸게 파는 장사꾼의 레벨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통의 구조, 비용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심리 구조를 완벽하게 해킹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다이소가 일본 기업 지분을 전량 매입해서 진정한 토종 기업이 되었다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애국 마케팅의 이면입니다. 다이소가 일본 다이소 산교의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쓴 돈이 무려 5천억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현금을 외부에서 빌린 게 아니라 그동안 1,000원씩 팔아서 모아둔 회사에 쌈짓돈으로 한 번에 결제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현금이 썩어날 정도로 많다는 뜻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대기업들이 줄도산을 걱정하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이 시기에 다이소는 현금 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3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건물주 위에 군림하는 세입자의 권력. 둘째, 광고비 0원으로 30조 기업을 이기는 극단의 효율.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황 그 자체를 상품화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부터 1,000원이라는 가벼운 가격표 뒤에 숨겨진 결코 가볍지 않은 자본의 비밀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이소의 장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1층 상가에 임대문의 종이가 붙은 곳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조차도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다이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매장이 더 커지고 더 좋은 자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의 성패는 임대료가 결정한다고 하죠. 열심히 벌어서 건물주 월세 내면 끝난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합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세계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이소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뜯기는 을이 아니라 건물주가 제발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는 슈퍼갑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프랜차이즈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는 건물주와 계약할 때 수수료 매장 방식을 선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월세를 더 많이 줄게. 대신 안 되면 좀 적게 받으세요. 라는 식입니다. 매출의 약 10% 정도를 임대료로 내는 구조죠. 건물주 입장에서도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파워를 믿고 대박을 노리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다릅니다. 다이소는 철저하게 고정 월세를 고집합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딱 정해진 금액만 줍니다. 라는 태도죠. 얼핏 보면 건물주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실이 넘쳐나고 들어왔던 가게도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시기에 다이소는 현금을 꼬박꼬박 꽂아주는 가장 안전한 채권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게다가 다이소가 입점하면 그 건물의 가치가 뜁니다. 다이소는 샴푸부터 건전지, 그릇까지 온갖 생필품을 다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정하고 찾아옵니다. 죽어있던 상가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심폐소생술 능력이 있는 거죠. 부동산 업계 용어로 이를 앵커 테넌트, 즉 닻을 내리듯 상권을 고정시키는 핵심 점포라고 부릅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다이소는 건물주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실제로 다이소와 비슷한 매장 수를 가진 올리브영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목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비싸게 줘야 하죠. 올리브영이 지불한 임차 권리금 총액이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놀랍게도 다이소는 그 3분의 1 수준인 14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급의 상권, 비슷한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는데도 다이소는 훨씬 적은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건물주들이 제발 권리금 안 받아도 되니까 들어와만 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꼴입니다. 남들은 비싼 월세 때문에 폐업할 때 다이소는 그 월세를 깎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이것이 바로 불황이 깊어질수록 다이소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광고비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본 다이소 TV 광고가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소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보통 매출의 1%에서 3%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씁니다. 연 매출 30조 원이 넘는 쿠팡이 1년에 쓰는 광고비만 수천억 원이고 매출 5조 원대의 도시가스 회사인 삼천리도 자전거 팔려고 1년에 120억 원을 광고비로 태웁니다. 그런데 연 매출 4조 원을 바라보는 다이소가 1년에 쓰는 광고 선전비는 얼마일까요? 고작 40억 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비율로 따지면 0.1%입니다. 사실상 0원에 가깝습니다. 쿠팡이 23%를 쓸 때 다이소는 0.1%만 쓰고도 이마트보다 9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에 투자하라고 가르치지만 다이소는 이 명제를 비웃습니다. 그들에게는 1,000원이라는 가격표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피라이팅이자 광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화려한 광고에 수억 원을 쓴 제품은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포함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물건에는 광고비 거품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 구조가 더 명확히 보입니다. 다이소의 매출원가율,
즉 물건을 떠는 가격의 비율은 약 62%입니다. 1,000원짜리를 팔면 6셉 20원이 물건값이라는 얘기죠. 이는 일반적인 유통업체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즉, 다이소는 마케팅이나 치장하는 비용을 극한으로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몰빵했다는 뜻입니다. 애싸구려가 아니라 가성비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광고비를 안 쓰고 원계 돈을 더 태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학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 비용을 깎고 광고비를 안 쓰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의 제조업,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공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료비 300원, 인건비 200원, 공장 이윤 100원을 합쳐서 납품가를 600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는 여기에 마진을 붙여 1,000원에 팔죠. 이를 비용 가산 가격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이 공식을 정확히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들은 공장에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 가격은 1,000원이다. 우리 마진 40%를 떼면 납품가는 무조건 600원이어야 한다. 이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가격이 먼저 정해져 있고 제품의 스펙을 그 가격이라는 틀에 구겨 넣는 겁니다. 공장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죠.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0원에 맞추라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이소는 대신 100만 개를 현금으로 사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불황일수록 공장들은 재고가 쌓여 죽을 맛인데 다이소는 공장을 1년 내내 돌릴 물량을 보장해 줍니다. 그때부터 치열한 뺄셈의 경제학이 시작됩니다. 1,000원에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도려냅니다. 화장품이라면 예쁜 유리병을 버리고 튜브나 파우치를 씁니다. 과대 포장 박스는 싹 다 없애고 비닐 한 장으로 끝냅니다. 브랜드 로고, 디자인 비용, 그런 건 사치입니다. 오직 기능만 남깁니다.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킨 다이소 화장품, 리들샷이나 영양제들이 그 증거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핵심 성분 함량은 유지하되 마케팅을 위한 부가적인 요소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이소는 제조업체에게 브랜드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 생존을 선물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다이소는 전 세계의 제조 공장들을 자신의 하청기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공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심리학적 비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다이소에 가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건전지 하나 사러 갔다가 귀여운 스티커, 정리함, 과자까지 집어들고 나오면서 어차피 1,000원인데 뭐 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다이소가 노리는 탕진의 역설입니다. 경제학에는 립스틱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큰 돈이 드는 명품 백은 못 사지만 적은 돈으로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저가기호품은 오히려 잘 팔린다는 이론이죠. 다이소는 이 립스틱 효과를 극대화한 버전입니다. 사람은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이 도파민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출의 고통 없이 쇼핑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해방구입니다. 소비자는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죄책감 없는 쾌락을 삽니다. 나는 낭비한 게 아니야. 이건 가성비 좋은 생필품이니까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재밌는 건 이 넌 1,000원짜리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현금 흐름 뒤에 숨겨진 재고의 비밀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특히 신선식품을 파는 곳이나 패션 회사는 재고가 쌓이는 걸 공포스러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유행이 지나 쓰레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비용을 미리 떼어놓습니다. 쿠팡은 이 비율이 7-88%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이소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 숫자가 기이할 정도로 낮습니다. 약 2%대입니다. 쿠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이소의 물건들은 시간을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바구니, 스테인리스 그릇, 건전지, 유통기한도 유행도 없습니다. 오늘 안 팔리면 내년 10년에 팔아도 그 가치가 보존되는 안전자산입니다. 이 강력한 기초 체력 덕분에 다이소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의 공습에도 끄떡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이소가 망할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사진과 다른 쓰레기가 오거나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뽑기와 같죠. 하지만 다이소는 그 수많은 중국산 공산품 중 쓸만한 것들 골라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다이소에서 검증 수수료를 내고 신뢰를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장 변기가 막혔을 때 알리의 오일 배송은 무용지물입니다. 다이소는 집 앞 5분 거리에서 즉시 해결해 줍니다. 결국 다이소는 시간을 파는 기업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다이소의 성공은 기업 차원에서는 박수받아 마땅한 경영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차원에서 보면 다이소의 폭발적인 성장은 일종의 경고등입니다. 경제학에는 샌드글라스, 모래시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 소비시장이 모래시계처럼 양쪽 끝만 남고 허리가 잘록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아주 비싼 초고가 명품 시장, 그리고 아주 저렴한 초저가 시장, 이 두 곳만 살아남고 그 사이에 있던 어중간한 중가시장은 붕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은 오픈런으로 미어터지고 다이소는 역대 최고 매출을 찍습니다. 반면 그 사이에 있던 대형 마트와 일반적인 로드숍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적재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성장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의 몰락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500만 원짜리 샤넬백 대신 5,000원짜리 다이소 화장품 세트를 사며 이게 소확행이지 라고 위로합니다. 다이소는 이 거대한 하향 소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구려를 파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련된 가성비라는 포장지를 씌워준 겁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경기가 안 좋다며 곡소리를 내지만 이 상황은 다이소에게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기가 다이소에게 원정 경기였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저성장 시대는 다이소에게 완벽한 홈 경기입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지갑을 닫을 것이고 그럴수록 1,000원 한 장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 다이소로 몰려들 것입니다. 다이소는 불황이라는 파도를 타는 서퍼가 아니라 불황 그 자체를 먹이로 삼아 몸집을 불리는 거대한 고래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이소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든 천재적인 기업입니다. 그들은 임대료, 마케팅비, 유통 마진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인 수요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이소의 쇼핑백을 들고 나오며 느끼는 그 묵직한 만족감 뒤에는 이제 너 1,000원짜리 소비가 아니면 쾌락을 느끼기 어려워진 팍팍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다이소가 웃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00원의 행복, 그 달콤한 가성비 속에 숨겨진 자본의 냉혹한 이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는 돈의 진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